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그 국제 문제들이 그 여러 곳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베네수엘라가 거의 지금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붕괴되는 그 모습이,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그 대처하는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이 그 북한과도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주제는 그 베네수엘라의 붕괴와 그것이 그 북한의 그 미래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난주에는 아주 여러 개의 그 국제 정상회담들이 있었습니다. 아베가 미국을 방문했고,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서 푸틴을 만났고, 또 푸틴은 북경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이런 그 큰 외교 행사들이 많았던 그런 주일이었었는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보면은 미국과 일본이 그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 묶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한 묶음으로 이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는 미일 대 중러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이 석유, 이제 쉐일이 아닌 석유만으로 쳤을 때 매장량이 지구에서 제일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쿠웨이트 같은 나라 보면은 정말 그 나라는 다른 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나라고, 그것도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의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것이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망해가고 있다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세계적으로도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스 유니버스 그러면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미스 유니버스에 여러 번 당선되고 참 그 인물들도 좋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고, 아마도 그 대통령이 지금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독재 정권입니다. 사회주의 독재 정권인데,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거의 무너져 가는데,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것은 그 국내적인 힘이라기보다도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 외부에서 충격을 가할 때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 혁명론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어느 그 못된 정권이 무너질 때 국내에서 이제 물론 그 반발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국제적인 세력이 이제 때려줬을 때, 옆에서 건드려줬을 때 그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그랬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테다 스카츠폴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사회학자가 쓴 세계의 큰 혁명들을 공부한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국제 정치하고 결부되어서 큰 그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State and Social Revolution이라는 책입니다. 국가와 뭐 사회혁명,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하여간 국제정치적인 변수를 강조했는데, 북한이라는 참 그것도 문제 있는 정권이죠. 그것이 그냥 무너지겠느냐.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는 것도 북한이 그 무너지는데 기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휴고 차베스라는 그 사람을 볼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좀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휴고 차베스를 그 미국에 맞짱 뜨는 참 그 괜찮은 지도자로서 이제 뭐 좋게 묘사하고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2013년 겨우 한 뭐 60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뭐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였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을 영웅시하고 미국에 맞짱 뜬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사는 그 베네수엘라를 망쳐놓은, 사회주의를 해서 망쳐놓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사실상 뭐 자기가 그 정권을 물려준, 아파서 죽었으니까 정권을 물려준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텐데, 저 사람이
차베스의 권력을 뭐 이어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그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트럭 운전수 출신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차베스 정권 밑에서 외무장관도 하고 부통령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도 그 사회주의 정책을 그냥 답습을 하다 보니까 그 잘 사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거덜이 났습니다. 거덜이 난 거를 이렇게 몇 가지 통계학으로 보니까 그 통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놀라운 통계인데 미국 뉴욕 타임스가 그 마두로 행정부가 정말 그 국내 경제를 너무나도 엉터리로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냥 뭐 전부 다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그 인플레라는 요인을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2018년이죠. 작년의 경우에 물가가 130만 %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30만 %라는 것은 13,100원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뭐 1원 하던 물건이 12월 31일 13,000원이 되었다. 이게 이렇게 뭐 상상이 됩니까? 물건값이 13,100원 올랐다라는 거. 그런데 작년엔 그랬는데 금년 인플레는 1,000만 %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에 1원짜리 물건이 금년 12월 31일이 되면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 그러면 그 퍼센트는 100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년은 1,000만 %다. 물가가 10만 배 상승한다. 1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 원짜리는 억이 되는 거죠. 만 배면 억이고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음식이 10억 원짜리 음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이제 국경이 콜롬비아하고 붙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하루에 3,000명이 콜롬비아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그 의회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사실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그 과이도라는 사람인데 이 과이도라는 사람을 국제사회가 저 사람이 정당한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인정을 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주로 이제 서방층 나라들 54개국이 과이도가 이제 전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깡통을 뒤지고 쓰레기 깡통 뒤지고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개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비둘기도 잡아먹고 이거 거의 인간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금년 2019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저항 운동이 시작됐는데 과이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저항을 지금 지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그저 우리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장갑차로 그냥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대항하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뭐 아주 최악의 상황에 도달을 했는데 이 나라가 하루에 원래 그 330만 배럴 정도 석유를 생산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고 지금은 하루에 11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경제가 이제 파탄 나는 것이죠. 그 석유가 이 나라의 주요 산업인데 그것이 3분의 2가 붕괴가 되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사회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가 물러나려는데 물러나지 않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거의 굶어 죽어가는데 그리고 국민들을 오히려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어느 나라가 이제 지금 문제가 많을 때 그래도 외국이 개입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원래는 민족자결에 의하면은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나라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자기 힘으로 못 사는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이 개입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는 정치 이론 간의 싸움입니다. 아직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저 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더 고생을 하고 이제 힘들게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제가 이제 그 백악관에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백악관에서 무슨 뉴스가 뜨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봤는데 어제 보니까 그 제목이 A Message to All Patriotic Citizens of Venezuela.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모든 애국적인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해가지고 미국의 그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연설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문장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뭐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보이는 것보다는 잘한다.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나라별로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몇 점, 북한에 대해서는 몇 점 해갖고 점수를 다 줬는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B 플러스를 줬더라고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책은 잘하고 있다. 여기는 이 사람은 A는 하나도 안 줬어요. 기껏해야 B 플러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책을 B 플러스를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평균 점수가 D예요. D. 전체 평균이 D인데 그래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F를 주는데 D를 주는 건 아주 잘 준 거고 거기서 나온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꼰 책입니다. 비꼰 책인데 이 저자가 로버트 블랙 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괜찮은 뭐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좀 인색하게 점수를 줬다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옵션이다라고 썼답니다. 지금 더 이상 마두로 대통령이 국민들을 뭐 이 총으로 탄압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군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뭐 사실상 항공모함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혁명을 이끌고 있는 과이도라는 이 사람은 뭐 나이도 아주 젊더라고요. 1983년생입니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1962년생이고 지금 과이도를 따르는 시민들이 이제 몰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하여간 백악관 뉴스레터에서 이제 몇 가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내 문제에 개입을 가장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큐바하고 러시아입니다. 근데 큐바하고 러시아는 바로 그 사회주의 정권, 마두로 정권을 오히려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큐바, 러시아의 지원은 돈이 아니라 그 군사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강압 조치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미국 국무장관 폼페오가 큐바하고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떠나지 않게 될 경우에 미국은 큐바하고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의 그 시민혁명이고, 시민혁명인데, 그리고 미국은 바로 과이도가 이끄는, 그리고 과이도를 좋아하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이니까 뭐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얘기죠. 미국의 그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해리 S 트루먼이라는 미국 항공모함에 가서 그 항공모함 승조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네수엘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고서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 순간에 베네수엘라의 시민들은 자유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독재와 사회주의와 압제에 의해서 파탄난 나라입니다. 우리는 프레지던트 수안 과이도 대통령에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We are with you. 우리는 당신들하고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그 큐바하고 러시아 떠나라. 거기서 너네들이 안 떠나면은 너희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라는 항공모함에 올라타서 그 베네수엘라의 그 후안 과이도 대통령과 자유를 원해서 노력을 하는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우리는 당신 편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 지금 미국이 이제 뭐 예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트루먼 항공모함을 퇴역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퇴역 계획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퇴역시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를 이제 앞으로도 쓸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배가 지금 현재 노fol크라는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그 큰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 있는데
그 미국 항공모함이 그 노fol크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남미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항공모함이 그 베네수엘라 앞바다로 이제 항진해 가겠죠. 여러분들이 그 저 노fol크에 있는 이 항공모함에 펜스 부통령이 타가지고 그 선원들한테 이제 격려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보면은 선원들이 군복을 입고 있지 않죠. 군복 같지가 않죠. 보면은 뭐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있는데 그게 항공모함 갑판에서 그 하는 기능에 따라서 뭐 비행기 출발시키는 사람들, 뭐 착륙하게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옷 색깔을 저렇게 다르게 입힌다고 그럽니다. 그냥 옷 색깔이 똑같고 계급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저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그 조지 워싱턴 호가 동해바다 왔을 때 한번 타보고서 저렇게 그 옷 색깔로 구분한다는 것을 안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트루먼 호가 한 대 값이 45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뭐 무지무지하게 비싼 군함이죠. 그리고 니미츠급 항공모함 8번 함, 뭐 그리고 CVN 75라고 얘기했는데 그 CVN이라는 거가 C는 항공모함 캐리어라는 뜻입니다. CV 캐리어 항공모함이라는 뜻이고 N이라는 거는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 항공모함 75. 근데 이건 75라는 거는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서 75번째로 만들어진 항공모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만든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미국 항공모함 중에서는 이제 신형에 속하는 것이죠. 지금 7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0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미국 항공모함은 대통령 이름을 붙입니다.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대통령 이름이 아닌 거가 두 척이 있는데 존 스테니스라는 거하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존 스테니스는 그 상원년인데 아주 해군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름을 뭐 붙여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펜스 부통령이 가서 이 군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더 싸울 것이요.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 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요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은 미국이 하나의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한 뭐 20년 동안은 테러리즘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제사회 그 유엔에 가서 2018년 9월 25일 날 유엔에서 한 연설이 아주 그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는데 미국은 글로벌리즘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세계주의 대신에 애국주의를 택하자. 애국주의. 그래서 패트리어티즘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 와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전부 다 애국자가 되세요. 나도 미국의 애국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살라거나 또 어떻게 기도하라거나 이런 거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도 미국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과정에 그런데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몇 안 남았는데 하여간 베네수엘라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유엔에서 한 연설의 첫 번째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회주의 정권이 그 정권을 잘못해가지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것을 지금 미국이 여하에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그 테스팅을 하는 무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란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지중해에 들어가 있고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그 바로 앞에 거기에 LHD-3라는 군함이가 있습니다. LHD-3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상륙 강습함이라는 군함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LHD 이것도 상륙 강습함 중에 한 척인데 그 배가 지금 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 그 일기예보할 때 시꺼먼 구름이 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는 곳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 거기에 곧 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란 앞바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미의 제일 꼭대기에 있죠.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로 곧 달려갈 수 있는 노포크에 있는 트루먼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 뭐라고 그럴까요? 구름이 오고 있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그 백악관에서 보내준 그 뉴스레터에 거기에 그 제일 주 내용이 존 볼턴 얘기입니다. 존 볼턴. 존 볼턴이 이 사람도 이렇게 썼어요. The people of Venezuela. 예, people. 미국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people을 강조하죠. 미국의 people의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마두로 정권 밑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래서 길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번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정한 독재자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부를 국민으로부터 뺏어간 그자에 항의하여 corrupt dictatorship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We stand with the people of Venezuela.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국민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고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Interim President Guaido. 과이도가 그 지금 임시 대통령인데 하도 이 마두로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83년생이니까 지금 30대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임시 대통령 과이도가 용감하게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마두로는 어딘가에 있는 밀리터리 벙커에 숨어 있고 그리고 큐바가 보살펴주고 있고 그리고 부패한 그 동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과이도는 지도자로서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두로 is nothing but a cowardly autocrat. 이것은 겁쟁이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회주의 정권 하나가 무너지는구나. 군대를 안 쓰고 무너뜨리면 이제 최선이 되겠죠. 군대를 쓰고 무너뜨리는 거는 뭐 최선은 아닌데 차선입니다. 이 로버트 블랙윌이라는 교수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을 B+를 주는데 B+가 아니고 A가 될 뻔한 이유가 군사력을 쓰겠다는 말을 안 했으면 A를 줄 텐데 하는 그런 뉘앙스 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썼으면은 트럼프가 군사적 옵션도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하는데 항상 돼 있다. 근데 그것은 잘못이다. 만약 트럼프가 군사력을 쓴다면은 미국의 국가이익이 사활적인 아닌 곳에 군사력을 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입니다. 남미는 그건 미국 겁니다. 근데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남미가 뭐 다른 놈들이 와서 건드려도 미국이 그냥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석유가 자급이 되니까 베네수엘라 석유는 뭐 미국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를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 트럼프 그레이드 온 베네수엘라 폴리시 땡땡 지금 B+를 딱 줬습니다. B+면 뭐 A는 안 돼도 뭐 89점은 되는 것이죠.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편에 서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무너지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그 과이도를 따라서 길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을 패트리오틱 베네수엘란 피플이라는 그 용어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사용한 그 파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거나 일하라거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가을에 유엔 연설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연설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죠. 세계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시도는 고통과 부패,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사회주의 권력 욕구는 팽창과 공격과 압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사회주의와 그것이 모든 나라들에게 초래하는 비참함에 저항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고통, 부패, 파멸을 초래했고 사회주의 권력 욕구는 팽창과 공격과 압제를 초래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나라는 여기에 저항하자. 그리고 지금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베네수엘라인데 혹시 베네수엘라하고 북한은 누가 첫 번째 케이스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케이스는 2019년에 갑자기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대항 권리가 하나 생기면서 북한 문제는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그런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저렇게 그 정책 선언을 했는데
뭐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회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에 저항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지금 뭐 북한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뭐 그냥 공식적으로 중국도 사회주의겠죠. 그런 나라한테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시금석이 이제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사회주의는 석유가 풍부한 나라 베네수엘라를 파산시켰고 국민들을 가난에 빠지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독재자가 이제 팽창, 야욕, 부패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하고 큐바가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그 지난 가을에 했던 얘기 중에 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and accept the doctrine of patriotism. 우리는 글로벌리즘, 세계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하며 애국주의 독트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펜스 부통령 그리고 폼페오 장관 볼턴 보좌관이 전부 우리는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편이야 라고 얘기했고 그 나라의 지금 임시 대통령 과이도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뭐 두고 보십시다.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베네수엘라 얘기는 거의 베네수엘라 붕괴가 지금 그 사회주의 독재 정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뭐 더 세지는 것 같지 않은데 결코 더 약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그 5월 2일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외교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외교가 실패할 때를 대비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군사적인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그 던포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그리고 국방부 지금 그 샤난 장관 대행이죠. 아직 장관의 임명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대행하고 이제 미국 합참의장이 의회에 나와서 외교가 실패할 때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좀 구체적으로 외교만으로 성공이 되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외교만 가지고 성공이 될까? 예.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외교죠. 근데 실패해도 대비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바로 지난주죠. 88주 차에 그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프라이 박사의 그 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건 그냥 단순히 핵이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핵이 그 EMP,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를 통해서 미국이 그 하늘에 우주에 터지면은 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것을 본 그 제자뻘인 대학생이 교수님 너무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에어컨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제가 그 에어컨 여름에 안 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겠냐 그랬는데 그냥 한마디로도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만약 뭐 이것은 거의 가능성 없지만 북한이 그 EMP 공격을 하면은 즉각 한 1000명 이상 죽을 겁니다. 미국에. 누가 죽느냐? 병원에서 수술하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 병원 배도 갈라놓고 있고 뭐 다 이렇게 갈라놨는데 전기가 끝나면 수술이 중지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못 삽니다. 그 우리 제자인 그 학생이 교수님 저 에어컨 얘기하지 마시고 수술하던 사람이 다 죽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우선 해법은 외교지만은 실패에 대비한다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뭐 의미심장합니다. 5월 1일자 나온 얘기인데 지금 미국에서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그 행사가 그래도 꽤 중요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이게 매년 하는 건데 금년이 열 몇 번째인가 그래요. 거기에 이제 지금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그 꽤 지식도 많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서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은광이라는 그 NK 지식인 연대라는 그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분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논문 발표하는 것도 이제 옆자리에서 서로 듣고 뭐 그런 적이 있는 분인데 김은광 대표가 지금 미국 가서 한 말이 김정은이가 2차 하노이 회담하러 가기 전에 북한의 그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비밀 강연을 했는데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금 트럼프 속이러 가는 거야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한테 대해서 이제 북한이란 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강연하는 그런 뭐 자료들을 또 입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지금 한국에 와서 그 북한 민주화 이런 운동을 하면서 북한에 관해서 상당히 그 보통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북한에 자기의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그 소스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저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그 자기 방송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소식을 이제 쭉 전합니다.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정보들을 전하는 분으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우리들이 그냥 다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이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강연에서 김정은은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는 지금 북한을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로 힘들게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강풍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당연히 저 말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거를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김정은이가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그건 국제정치학 1번 이론하고도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는 김정은이 자기 정권을 천년만년 유지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는데 경제적 지원과 체제 안정을 줄 테니 핵무기를 놓으라는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핵을 만들기 위해서 밥도 굶으면서 만들었습니다. 밥도 굶으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완성이 내일 모레인데 밥을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만들라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저 사람들은 북한은 밥보다는 그거 만드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과 핵을 떼어낼 수 있는 칼은 인권이라며 북한이 민주화가 되면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민주화가 되면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거 트럼프가 매일 한 말입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 당신 핵을 내려놓으면은 당신네 나라를 위대한 경제 금융국가로 바꿔주겠소. 그게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레짐 체인지하라는 소리죠. 자본주의로. 그리고 자본주의 그 유능한 위대한 금융국가는 뭐 이거는 거의 100%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됩니다. 열리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금융국가가 됩니까? 금융국가는 다 열린 나라죠. 왜? 열어야지 이 물류가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독재국가 속으로는 어떤 나라가 거기다 돈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핵을 내려놓으면은 북한이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나 북한이 민주화가 되면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나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비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칼이라고 칩시다. 이 칼, 부엌칼이에요, 이게. 이거 어머니가 들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강도가 들고 있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김정은 체제 저거를 그냥 놔두고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김정은이 자기 간부들한테 나는 그거 포기할 수 없다라고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를 그렇죠. 어떤 강풍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럼 또 미국은 이걸 모를까요? 미국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미국은 정보의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김성민이라는 또 이제 그 탈북 그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자유북한 방송 대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는 북한 내부 강연 자료들을 지난해 8월부터 북한 주민과 전화통화, 사진, USB 등을 통해서 받았다. 그래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빅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부 사정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 북한은 미군 철수와 조카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제가 그 북한이 말로 핵을 포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북한한테 주면 돼요. 이거 다 너 가져. 우리가 그러면 미국이 준다고 그냥 우리가 그걸로 뭐 북한한테 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 그것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평화적으로 내려놓는 조건은 남한이 북한 거가 되는 날, 남한이 북한 거가 되는 날. 그래서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통일을 했어요. 그럼 그날은 아마 핵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이 그 과정을 다 도와준다면은, 그러면 바꿀 수 있겠죠. 예. 하여간 이런 그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는, 이 사람은 그 이제 지난 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했던 분입니다. 트럼프가 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트럼프가 졌다고 얘기를 하고, 왜 졌느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북한은 목숨을 걸고 했다. 목숨을 걸고.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목숨을 걸고 그 대북 핵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많은 분이, 뭐 저는 그렇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트럼프가 진 거다라고 분석을 했죠. 그리고 김성민 씨도 그래서 이런 전차로 앞으로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말 거야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이분한테 트럼프 뜻대로 될 거예요. 결과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한국은 적화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서 이분을 이제 미국 불러다가 워싱턴의 그 백악관에 있는 그 NSC 국가안보회의, 거기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할 기회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백악관 방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는 당시를 설명하며, 저들은 마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 같았다.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벼운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북한같이 조그만 나라한테 속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민 씨가 보기에 그 미국 백악관에서 북한을 다루던 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의 그 간부들이 마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한 사람들 같았고, 현재 북한의 상황을 탈북자인 자기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예, 그 정도 되면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지금 2월 28일 날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한마디가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저 나라, 북한이죠. 저 나라의 모든 every inch를 알고 있습니다. We know every inch of that country. 이 말하고 바로 김성민 그 대표가, 저들은 마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을 전공한 사람들 같았다. 뭐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예, 지금 미국이 북한을 서서히 그 목을 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가 안 되면은 이제 남는 옵션이 군사인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그 힘들어 맞는 거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안이 뭐 이제 뻔한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만약 이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트럼프한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쳐요.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된 다음에 북한 사람 여러 명 숙청당하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혁철이라는 사람이 뭐 거의 차관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 그 대북 특사하고 동급입니다. 그래서 김혁철 씨가 스티브 비건하고 이제 회담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으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김영철 씨라든가 또는 최선희 이런 사람이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김영철이도, 근데 지금 김영철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이도 지금 없습니다. 이 사람도 숙청당한 지 없는데, 지금 뉴스 간간히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까 회담 결렬의 책임을 김영철이 지고 경질당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회담 정보를 미국 측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아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회담에 실패했다는 거가 죄입니다. 근데 회담에 실패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정은은 책임질 수 없죠. 그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고 틀리는 일이 없고 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좌관들이 잘못해서 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혁명화 조치 또는 숙청설이래요. 혁명화 조치는 뭡니까? 가서 정신개조 당하는 겁니다. 혁명화라는 것은 실수를 한 간부를 탄광이나 광산, 농촌 등에 보내 육체노동을 시킴으로써 사상을 개조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처벌이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졸지의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벌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센 처벌은 혁명화 조치나 노동교화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즉 숙청설입니다. 일본의 그 아시아프레스라는 그 북한 전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 4월 24일 날 미북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무성 간부 4명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회담 실패하면 죽습니까? 근데 이제 죽이기까지 하려면은 또 다른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 측 정보를 돈을 받고 회담 전에 미국 측에 팔았다, 쟤네들이. 그래서 돈 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죽였다 그러는데, 예, 트럼프가 에브리 인치 오브 댓 컨트리를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에브리 인치를 알고 있는데 하긴 뭐 그런 건 있어요. 그 정보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휴민트라는 게 있는데, 휴민트는 남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는 게 휴민트입니다. 휴먼 인텔리전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진트라는 게 있는데, 시그널 인텔리전스,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 인공위성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다 보여요. 아, 저기 지금 북한 미사일이 움직이고 있구나까지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서 인공위성을 아무리 봐도 김정은의 마음까지는 못 보죠. 그러니까 그 휴민트, 그걸 미국이 이제 얻기 위해서 북한 간부들하고 접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북한의 정보를 돈을 받고 미국에 팔아가지고 자기네가 회담에 지게 했다. 근데 이거는 뭐 조금 그 어거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을 설명했을 때 미국이 북한 정보를 모르는 걸 몰래 알아가지고 파탄을 낸 것은 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죽은 사람 얘기가 월간조선 뉴스림이라는 데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외무성 간부 5명이 총살됐는데 죽기 전에 한마디 하라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인권 볼모지인 이 땅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자랑스럽다고 외쳤다고 한다. 참 뭐 우리가 북한이라는 그 깜깜한 암상자 속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요새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능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인권 볼모지인 이 땅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자랑스럽다. 이거 뭐 전 세계로 이런 뉴스들이 나갈 거고 미국도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야, 이거 내가 파탄 내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죽었다는 소리야? 베네수엘라 보는 그 느낌보다 오히려 더 강렬한 느낌을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죠. 지금 이제 북한 자유주간에서 이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북 제재가 북한 특권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계속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대요. 저희가 그 한번 북한 체제를 교살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 위급에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나오게 하고, 그것이 지금 이제 먹히는 것 같아요. 대북 제재는 북한 특권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지금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그 미국 그 VOA가 보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면은 그 북한이 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의 입을 직접 빌리는 겁니다. 김정은의 입을 빌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 9월 15일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발사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비행장에 김정은이 앉아가지고 저 앞쪽을 쳐다보고 김정은 뒷모습이 나온 그런 사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한 말이래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여 모여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쭉 계속 매주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크레디블 디터런스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정말 사정없이 100대를 때려서 북한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북한이 죽어가면서도 한 방을 미국을 때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이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없애는, 그러니까 북한 2,400만이 다 죽더라도 LA 인근을 폭탄이 던져가지고 뭐 1,000만 명 정도가 미국 사람도 살상을 당하는, 바로 그 얘기죠. 미국의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야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크레디블 디터런스를 갖는 것,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때릴 수 있는 것, 이 말을 직접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도 살아있었죠. 93년 무렵에. 그때 김정일이가,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김일성이가 딱 서 있고 그 장군들이 쭉 서 있고 김정은이도 앞에 서가지고 이제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볼 텐데, 그때 이제 그 설명이 그래요. 김일성이가 지금 미국이 북한을 자꾸 때려 잡으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이렇게 눈을 켜고 불을 켜고 나오면은 우리가 거기서 나갈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작심하고 자꾸 핵사찰을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국 놈들이 작심하고 달려들면 빠져나갈 재간이 없는데 라고 말하자. 이제 김정일이가 한 말입니다. 수령님, 핵은 곧 조선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하면 조선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이 없어지는 지구는 깨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다 깨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왜 우리는, 저는 뭐 북한 핵을 뭐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북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핵을 벌써 몇십 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북한이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게 거의 뭐 그냥 반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뭐 말로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쭉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 뭐는 뭐 탈북자 김길선이라는 분이 김정일 육성 증언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매체에 했던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드문드문 이제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그 분홍색 옷 입은 리춘희라는 북한의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김정일이가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목소리도 우렁차고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목소리 스타일은 아닌데, 이 사람이 그 아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 관찰했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보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완성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른 것만큼 전 국가적인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 김정은의 말을 이제 전달해 주는 장면이죠. 무제한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북한은 핵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외교로는 안 된다는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로 안 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뭐 계속 또 말하면 우리는 수십 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 속에서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었지 결코 유엔의 그 어떤 혜택 속에서 얻어 가진 것이 아니다. 아직도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미국 답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를 인용해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 북한을 그 목조르는 전방위 올코트 프레싱 작전을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 북한 수감자 규모가 몇 명이냐 공개 질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수용소에 몇 명 있는지 다 밝혀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북한 사람들 자꾸 또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요. 그것도 그 인권 유린 문제입니다. 북한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잡힌 사람이 북한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은 뭐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알면서도 중국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반인륜적 범죄죠. 이거를 지금 막아달라고 뭐 한국에 먼저 와 있는 탈북민들이
뭐 청와대 앞에 가서 호소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단체 뭐 여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다 이렇게 서서 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강제 북송 살인 방조 즉각 중단하라 해가지고 중국 정부한테도 호소를 하고 우리나라 정부한테도 지금 호소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연방법원 코트하우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트하우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방법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고 자료 제출하라고 그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거가 이제 지금 대북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돼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의 붕괴가 초일기로 가는데, 그 북한 문제도 베네수엘라라는 문제하고 큰 맥락에서 작년 9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말한 그 연설에 비추어서 이렇게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붕괴되면은 북한 정권도 뭐 참 운명의 날이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요 북한 문제하고 베네수엘라 문제는 요 정도로 하고, 하여간 미국에서는 계속 외교로 안 됐을 때 하는 그런 조치들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그 밀수품 같은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나갈 길은 사실은 없어요.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다 했고, 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체제 전환은 김정은이가 그거는 자기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은 붕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가서도 완전히 패배, 하노이 회담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그런 그 망신을 당하고, 아예 시간도 다 안 하고 7시간이니까 더 빨리 돌아왔다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일 동맹과 중러 협력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일 대 중러 관계를 한번 이 두 번째 곡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